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연등회를 이제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미디어 쪽으로 왔는데요.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불교 행사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가 됐대요. 한국은요, 이번에 연등회를 포함해서 총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해서 그 종류를 좀 아셔야 돼서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연등의 8간에야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된 것들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이번에 연등회가 들어갔고 씨름 들어갑니다. 근데 씨름은 남북한 공동 등재가 돼 있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고요. 제주 해녀 문화, 그리고 이제 줄다리기, 농악, 김장문화, 아리랑, 요거는 또 남북이 다 등재를 했는데 남한의 아리랑, 북한의 아리랑이 따로따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줄타기, 택견, 한산, 모시짜기, 대목장, 그리고 이제 매사냥, 가곡, 처용무, 강강술래, 제주, 칠머리, 당, 영, 등굿. 자, 그리고 남사당 놀이 왜 떨어져 있어갖고 영산제, 강릉 단오제, 판소리, 그 다음에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요 종류들을 좀 익혀두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상식 시험을 특히 보셔야 되는 분들이면 이런 거 다 같이 좀 기억을 해서 구분해 놓으시고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안 들어가는지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은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소개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요, 문체부가 지역 문화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대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정부는 2024년까지 예산 약 186억 원을 투입해서 다양한 지역 문화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문화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이름이 지역 문화 통합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기반 시설하고요. 문화 프로그램, 지역 문화 인력, 보조금 등 예산 현황, 기타 통계, 연구 자료 등 지역 내 문화예술 정책의 근간이 되는 각종 정보들을 관련 부처와 기관, 단체로부터 제공받아서 통합적으로 수집 관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까지 보면 너무 지자체가 그냥 독자적으로 자기네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기가 좀 어렵고 그 지역 주민들조차도 잘 파악 못하는 경우도 있는 데다가 그래서 이걸 좀 정보를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은 활용도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들여서 이런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거버넌스 뭐 이런 개념도 요즘에는 언급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인터넷 공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민간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이렇게 찾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자정부, 그거에 앞서서 일단은 전자정부 개념도 점점 발전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읽다 보니까 민원24 이런 개념이 나오던데 지금요 정부24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정부24로 들어가면 이제 개별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의 입장에서 그 뭐냐면요, 내 이름으로 치고 들어가면 나한테 필요한 이제 행정 관련 정보들이 주르륵 떠요. 내가 필요한 것도 이제 찾아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부24 이런 것까지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관련해서 보면 정부 1.0, 정부 2.0, 그리고 정부 3.0 이렇게까지 넘어왔었는데, 정부 1.0 시대에는 이게 이제 일방향성을 가지고 정보를 이제 우리 국민들하고 공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방향성이었어요. 일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 공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뭘 보고 싶은 게, 정보를 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이제 정부로 와서 방문해가지고 일방향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좀 보고 가는 이런 정도로 오픈이 됐다면, 정부 2.0 시대는 양방향성이 이제 생겼는데 인터넷을 통하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제 수단을 이용해서 양방향성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3.0이 되면 맞춤형 정보 제공이라 그래요. 맞춤형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맞춤형 정보 제공. 그런데 이 맞춤형 정보 제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이제 스마트 기기 같은 것들도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스마트 기기까지 이렇게 다 이용해서 맞춤형 정보가 이제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양방향 소통이 수시로 일어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게 박근혜 정부 때 3.0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이제 왔고, 그리고 이제 이게요 먼저 선제적인 공개 이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정부가요 이런 수단들을 이용해서 정보 공개를 선제적으로도 이렇게 하게 돼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유비쿼터스 정보의 구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기기를 통하든 내가 행정 서비스를 누리는데 이것이 제약이 없도록 모든 기기들이 다 이렇게 넘나들 수 있게끔 하는 유비쿼터스 정보 구현, 이런 개념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가 또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말이에요. 정부가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1996년부터, 중앙정부는 96년부터, 그리고 청주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건데 92년부터 해가지고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정보 공개 청구 제도. 그래서 국민들, 또 일정한 장애를 갖춘 외국인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그것이 특별히 어떤 국가 기밀에 해당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어떤 누구의 사생활의 침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 한은 이제 정보 공개를 받아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 공개 청구 제도도 있고, 그래서 정보와 관련해서, 전자정부 관련해서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문체부가 아무튼 요번에 지역 문화 통합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더라.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자, 이렇고, 근데 낭만주의 동인지였던 백조가 100년 만에 복간됐다. 이거 뭐 한국사 공부할 때 아니면 국어 공부할 때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외우고 그랬던 기억 날 건데, 노작 홍사용 문학과는 12월 28일 한국 근대문학의 요람과도 같았던 문예 동인지 백조를 100년 만에 개간지로 복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도 백조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지령도 약 100년 전 마지막 호 다음 순번을 사용하며 문학관 측은 복간이라고 이렇게 명명했다 이 말이에요. 백조는 홍사용을 비롯해 박종화, 나도양, 현진건, 박영희, 이상화 등 낭만주의 사조를 지향한 문인들이 1922년 창간한 문예지다. 그래서 상식 시험에서는 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외워야 될 포인트이기도 하고, 이게 또 100년 만에 복간이 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현진건이나 이상화 작가를 많이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홍사용이라는 작가도 같이 한번 기억해 두셔도 좋겠고요. 자, 요 부분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화 파트에서 하나를 더 넣을까 말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나리라는 영화예요. 미나리라는 영화가 그 이제 우리 노 배우인데 윤여정 씨가 있잖아요. 윤여정 배우가 이제 주연을 맡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것이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도 많이 받고 초청도 많이 받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나리라는 영화에 관련된 것도 한번 잘 좀 지켜보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거기 보면 이렇게 수상을 하고 다니는 그 영화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또 이제 이게 좀 이렇게 회자가 되면 그러면은 그런 게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또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 최신 상식 과학 IT 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번에는요, 이거 잘 아시죠? 대화형 AI 이루다가요, 성희롱,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의 논란에 빠졌어요.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캐터랩의 대화형 AI 이루다가 12월 23일 정식 출시됐는데 출시되자마자 위기를 딱 맞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방향성 같은 것들, 뭐가 보완돼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읽혀지는 대목일 수 있겠는데, 이루다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형 AI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아이돌을 좋아하는 20세 여대생 뭐 이런 캐릭터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Z세대로 불리는 10대, 20대는 애플의 시리 같은 음성 AI와 달리 친근한 어투로 생동감 있는 대화를 구사하는 이루다에 열광했다는 거예요. 열광을 했는데 이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면, 이루다 같은 AI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뒤 알고리즘에 따라 대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편향된 표현이나 혐오 발언을 걸러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데이터를 학습해 가면서 점점점, 그죠? 그런 걸 학습의 결과를 알고리즘에 따라 분류해서 대답을 하는데, 기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편향된 표현이나 혐오 발언을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인식을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성의 힘으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혐오 발언 같은 게 있으면은 아, 이건 잘못됐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딱 들고 분위기상으로도 파악도 하고 이러지만 기계가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대화 과정에서 막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그죠?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는데, 그 익명성 속에서 대화를 할 때 정상적이지 않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 안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잘못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이걸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용자의 대화에서 차별적 여성성을 재현하거나 그러니까 여성상, 남성상을 나누고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투영하거나, 아니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응답을 하기도 했다.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혐오 논란 외에 성적 대상으로 악용당하기도 했다. 예, 악용당하겠다. 그러니까 성희롱 대상으로 막 삼는 거예요, 또 일부 이용자들은.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또 심지어 이루다에 쓰인 개인정보가 제대로 익명화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업체에서 말이에요, 이게 어떤 그 맨 처음에 원소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고 할 때 원소스가 있었을 텐데, 그 소스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인정보가 제대로 익명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실명으로 보이는 이름을 갑자기 말한다거나, 그 다음에 동호수까지 포함된 주소면 다 말한 거잖아요. 다 말한 건데, 우리가 어디 가서 서명운동 같은 거 할 때도 주소 쓰라고 그러면 쓰다가 아씨, 동호수까지는 좀 그런데 이러고 막, 이게 마지막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보호장치처럼, 완전핀처럼 걸어놓는 부분인데, 아니 이런 것까지 포함된 주소 또는 예금주가 나오는 은행 계좌번호, 이런 것들까지 말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좀 이제 오류들이 좀 많이 있네요. 오류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미리 사전에 좀 체크해서 걸러냈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중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일이 생겼네요, 좀. 네,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올해 접종할 코로나19 백신 개발 원리와 특성 제각각이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학습을 제대로 해놓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우리 책에 이렇게 해서 정리도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백신 이름들은 되게 익숙하게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익숙하게 좀 접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백신 플랫폼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하고요, 그 다음에 RNA 백신이 있고 제조합 백신이 있고 불활화 백신이 있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이제 항원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바이러스 등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주입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유전자를 있죠,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주입하는데, 이 다른 바이러스 주형은 인체가 없는 거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하고 이걸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다 이거예요. 예, 요게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계약한 백신이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RNA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열에 안정적인 특성이 있는데 살아있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백신에 준하는 4도씨 수준의 콜드 체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계약 맺고 이제 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백신 중에서는 그래도 이게 냉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유통이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RNA 백신 같은 경우는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서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화이자, 모더나 많이 들어보셨죠?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대표적이고 한국에도 도입 예정이에요. 이게 먼저 지금 이제 들어와서 지금 이제 요게 먼저 지금 백신으로 요게 좀 이제 접종이 될 예정이 있죠. 그런데 RNA는 세포의 핵 속에 있는 두 종류의 핵산 중 하나인데 유전자 정보를 매개하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RNA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RNA 백신은 제조기간이 짧아서 신속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RNA 분해 요소의 주 성분인 RNA가 쉽게 분해돼 안정성이 좋지 않아서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마이너스 20도씨 혹은 마이너스 7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15도씨의 콜드 체인이 필요하다. 이거는요. 냉동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미국 내에 땅이 넓잖아요. 여기에 이것을 이제 배송하는데 엄청난 애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특수 차량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것을 다룰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요거 보관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뜯으면 바로 접종해야 되고 하루 넘기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게 좀 이제 취급할 때 상당히 많은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달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차례 접종을 또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제조합 백신은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신 플랫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고요. 불활화 백신은 바이러스를 사멸시켜서 항원으로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전통적인 백신 플랫폼인데 이 불활화 백신은 이 방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감염 바이러스 확보 시 신속 개발이 가능하고 제조 방법이 단순하며 그 다음에 중화 항체 유도가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백신의 종류들을 함께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아주 중요한 지식으로 남겨놓으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